타이머는 세팅 제가 안 해놓는데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당 10분인가요? 네, 총 30분. 네,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비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떨리네요. 한 100명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네, 이쪽에 있네요. 데비안의 이제 박사과정 박준우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공유드릴 논문은 이제 총 3편인데 두 편은 이번 유립스의 이제 스팟라이트로 억셉된 타임 시리즈 관련된 논문이고요. 나머지 한 편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논문이고 ENMP에 억셉되는데 그 억셉된 지는 꽤 지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논문의 결과가 약간 저희 생각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좀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편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논문인 이 사이클 넷이라는 논문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스칼라 값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그러니까 패스트 시퀀스라는 거 입력으로 받고 이제 미래의 어떤 값들이 연속해서 등장할지 뭐 그거를 이제 퓨처 시퀀스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적은 우리가 결국에 더 먼 미래를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미리 좀 대비할 수가 있고 더 장기 플랜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최대한 더 먼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고,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인터프레이빌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클넷의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은 일단은 지금 그 여러 모델들이 딥러닝 기반 나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비명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타임시를 분석을 할 때는 트렌드, 시즈널 뭐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해서 보는데 이 트렌드와 시즈널의 구분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트렌드는 이동 평균을 재서 원래 시리즈의 이동 평균을 뺐을 때 나오는 게 그냥 시즈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시즈널의 그 주기적인 요소 말고도 뭐 다른 어떤 노이즈나 이런 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렌드를 뺐다고 해서 시즌을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어떤 게 이 모델이 배운 시즈널 패턴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되게 비명시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되게 잘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떤 피리어드 패턴을 배웠는지도 쉽게 규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떤 주기성이 있는 패턴을 배웠다고 하면은 그냥 그걸 단순히 이어붙이는 것만으로도 롱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 시즈널 패턴을 정확히 뭘 배웠는지를 알고 싶고 그걸 모델링 한 다음에 롱텀에 적용하겠다라는 게 얘네들의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주기적 패턴이라는 게 아마 이게 일주일치의 뭐 전기 사용량 데이터일 텐데 보면은 이제 하루 단위로 해서 주기성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성들을 만약에 첫 번째 하루의 주기성을 배운다고 치면은 그걸 7개 연달아서 이어붙이면 이제 그게 7일짜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 자체는 좀 간단한데요. 그 저희가 이제 레지듀얼 사이클 포캐스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배우고 싶었던 어떤 시즈널 그 주기 한 주기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이제 러너블 리커런트 사이클이라고 하고 그걸 Q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Q라고 하는 러너블한 어떤 그 시퀀스 사이클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로 들고 있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기 그림처럼 이제 왼쪽에서 시퀀스 데이터 오면은 저렇게 생긴 애를 이어붙인 걸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즌을 없애고 나온 나머지 레지듀어를 모델에 태우고 그다음에 그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에다가 다시 이 시퀀스 그 패턴 이어붙인 거를 붙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레지듀어를 뺀 다음에 뺀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다시 사이클 그 시즈널적인 거를 붙이겠다라는 게 컨셉이고요. 그래서 백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리니어 올 NLP 쓰는데 사실 요즘에 타임시프트 포캐스팅 데이터셋이 그 크게 복잡한 모델을 쓰지 않더라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리니어랑 NLP 정도를 백본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모델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보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주기적 패턴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입력을 주는 시리즈에서 이어붙이고 그다음에 다시 아웃풋을 어떻게 이어붙일 거냐는 얘긴데요. 일단은 이 WD라는 게 D는 이제 멀티베리트 포캐스팅에서 채널 수를 의미하고 W는 이제 시퀀스 길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D는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저 왼쪽 그림처럼 초록색 그 시퀀스가 주어지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주기 패턴과 그 시퀀스의 얼라인을 맞춰야 돼요. 그 맞추는 건 단순하게 그 타임 매 시퀀스마다 타임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 타임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 지점을 맞추고요. 그 얼라인된 시퀀스를 이제 그 L분의 이제 W 그 내린 만큼 이제 그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길이만큼만 뒤에 붙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얼라인을 맞춰서 입력 들어오는 시퀀스랑 똑같이 맞춰주고 그다음에 아웃풋도 비슷한 과정을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W, 이 Q라는 게 입력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번 복사돼서 다 같은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매 주기만큼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인 요소들이 이쪽 Q의 학습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의 좀 한계점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W라는 게 사실상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제 주기보다 이 W가 작거나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기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정보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은 이 실제 데이터 갖고 있는 큰 주기는 아예 배울 수가 없고 작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이 정확히 안 맞게 되니까 거기서 잃어버리는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더블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쓰는 데이터셋들이 그 도메인 지식에 의하면은 어떤 주기성 갖고 있는지 좀 큰 주기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치면은 사람들 행동은 대부분 이제 1주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24일 주기 뭐 그리고 뭐 행동에 따라서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주 개념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이 그 그 그러니까 주 길이의 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르더라도 오토코레이션 써가지고 주기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네들은 디펜스로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오토매틱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게 약간 일종의 하나의 단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예시는 각 데이터셋마다 그 W라는 크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쉽게 보이는지를 좀 강조하려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없고 제가 이 논문 좀 좋게 본 이유는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시즈널 그러니까 이 주기만큼에서 어떤 패턴이 배어진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장점이라 생각했고 뭐 그 부분에 좀 사람들이 많은 점수 주지 않나 싶고요. 실험적으로는 결국에 이쪽 데이터셋들이 지금은 성능이 어느 정도 좀 그 세츄레이션 된 상태인데 그래서 뭐 여러 모델들이 많긴 한데 뭐 성능이 큰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인터프리티가 되게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비교했을 때 좀 좋게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풀게팅 모델을 테스트 푼다고 하면은 처음에 좀 얘를 쉽게 좀 써보고 이렇게 뭔가 과제용으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 랭스 같은 거를 이제 결국에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한 채널마다 한 어떤 주기 패턴 하나밖에 못 배우거든요. 이 Q라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데이터에서 여러 주기가 섞여 있는 경우라고 치면은 그게 이제 뭔가 공통으로 되는 주기 큰 거 하나밖에 못 배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주기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말한 아키텍처 동작을 잘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저자들도 조금 리미테이션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이 논문에 대한 그 설명이고 혹시 이거 질문을 중간중간 받나요? 네, 논문 하나 끝날 때마다 봤습니다. 네, 뭐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모델의 구조 자체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패턴들을 딥러닝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메서드 그대로 해가지고 자른 패치들 네. 그거 평균 때리면 나올 것 같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뭔가 음, 다른 테크닉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느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게 조금 제가 좀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예, 여기서 네, 어쨌든 그 왼쪽에 있는 초록색이랑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의 얼라인이 되도록 하는 네, 그거를 계속 찾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패턴이 결국 그 완성본인 거잖아요. 한 네, 네, 줄. 그렇죠. 근데 지금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초록색, 보라색을 어쨌든 그 얼라인, 주기 얼라인을 맞춘 상태에서 네. 그냥 단순히 평균하면 가운데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평균으로서도 뭐 그러니까 얼라인을 안 맞췄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기를 잘 맞춰서 평균을 때리면은 아마 시퀀스 패턴이 살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방법도 결국에는 이거를 뭐 펼쳐서 말하느냐 아니면은 뭐 뭉쳐놓고 뭐 그 말하는 건 뭐 사실 거의 컨셉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건 들어봤을 때는. 네네, 뭐 여튼 그런데 네. 그거를 딥러닝으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혀. 음,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뭐 어쨌든 뭐 딥러닝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학습으로 이거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게 뭐 사실 뭐 그거 말씀하신 것도 좀 비슷한 방법인 것처럼 들려서 그게 꼭 문제 딥러닝으로 하지 않을 필요가 있나? 그 평균으로 했을 때 그냥 쉽게 된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방법도 뭐 꽤 깔끔한 방법이라서 사실 뭐 그게 뭐 평균 치는 게 훨씬 더 깔끔한지 이런 느낌은 잘 모르겠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논문은 별로 뭐 타임시리즈 포켓팅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일단은 타임시리즈 포켓팅에서 약간 좀 대부분의 그 메서드에 좀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이 그 어쨌든 타임 시리즈가 이제 1D 시퀀스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LP적으로도 좀 비슷한 요소가 있고 왜냐면 1D 토큰 시퀀스를 NLP에서 주로 다루니까요. 그리고 그 이미지 쪽 입장에서도 2D 이제 이미지를 다루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컴프 같은 걸 1D 컴프 쓰게 되면은 사실 그런 그 이미지 쪽 모델들도 쉽게 그 1D 시퀀스를 다루는 데 쓸 수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달리티를 조금 잘 조절하면 타임 시리즈 모델로 포팅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NLP랑 이제 컴퓨터 비전이 굉장히 딥러닝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런 메서드들을 그 타임시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랬을 때 대부분의 논리 구조는 뭐 원디 시퀀스에서 뭐 시퀀스적인 패턴을 뭐 NLP 모델이 뭐 잘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잘했다 뭐 그러니까 뭐 그 잘 된 이유는 왜 NLP 모델이 훌륭해서라는 약간 그런 식의 해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그 어쨌든 막 트랜스포머가 NLP 잘 되니까 막 가져와 써봤는데 막 성능이 좀 좋았다 막 이러면서 논문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타임 시리즈 쪽에서 있던 다른 뭐 베이스라인들 같은 걸 좀 가져와서 같이 보면은 그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창 트랜스포머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모델 만들어 가지고 그 성능 싸움 하다가 그 리니어 모델 하나 가져가서 봤더니 리니어 모델이 더 잘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뭐 트랜스포머가 진짜 이펙티브 하냐 이런 논문이 뭐 21년도, 22년도에 나왔었고 이제 그러다가 뭐 그래도 뭐 좀 더 잘한 부분이 있다 하면서 논문이 나오다가도 뭐 이제 LLM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LM을 그 파라미터만 가져와가지고 입력하고 출력단 얼라이먼트만 맞춘 다음에 돌렸더니 또 LLM이 잘하는 것만큼 뭐 타임시도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또 잘 됐다라고 막 한 논문들이 또 되게 쏟아졌었어요. 그 2024년 그 넘어오면서요. 그래서 뭐 LLM 기반의 타임시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또 이제 뉴립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LLM 모델을 쓰는 게 진짜 타임시리에 진짜 유즈풀 하냐 뭐 이런 얘기였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 LLM 모델을 막 그냥 파라미터만 이제 그 프로전 시켜가지고 들고 와서 얼라이먼트 맞추는 그런 방식의 그 포켓팅 모델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굉장히 좀 세게 말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크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LLM 기반으로 했던 타임시리즈 모델들이 지금 포캐스팅에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된 LLM을 쓰든지 아닌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LLM이 보통 이제 제로샷 풀샷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타임시프트 포켓팅에서 이제 성능 보여줄 때 LLM한테 좀 유리한 세팅이 어쨌든 퓨처 세팅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세팅에서 뭔가 좀 좋았다고 많이 그 어필을 했었는데 실제로 퓨처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 LLM과 비슷한 어텐션 아키텍처 쓰면은 그 성능은 비슷하더라. 그 LLM을 쓰든 안 쓰든 뭐 이런 얘기 주장들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험은 사실 좀 간단하긴 합니다. 그 LLM 베이스 모델은 뭐 원피추얼, 타임 LLM, 라타 뭐 이런 걸 썼는데 이게 그 대부분 다 좋은 학회 아이클리어 뭐 이런 데 나왔던 논문들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성능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LLM도 떼어보고 그다음에 LLM을 그냥 어텐션 단순한 어텐션을 바꿔도 보고 뭐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을 바꿔보고 뭐 이런 어블레이션 모델들을 만들어서 성능을 비교했더니 실제로는 그 여기서 보시면은 Y축이 이제 각각 모델 어블레이션 모델들이거든요. 맨 위가 이제 LLM 있는 경우인데 이 초록색이 각각 세팅에서의 베스트 모델을 표현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 위에 있는 ETT-H1 이 데이터셋에서 원피치 올 말고는 대부분 LLM이 없을 때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나 뭐 다른 어블레이션이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실제로 성능이 좋았다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비교 자체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그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거는 인퍼런스인데 당연하게도 인퍼런스는 뭐 그 LLM 넣은 경우 훨씬 더 느리겠죠. 그리고 뭐 그 결국에 그 LLM 썼던 그 저자들의 얘기는 뭐 LLM이 되게 시퀀셜한 패턴을 되게 잘 그 이해하고 있어서 타임시 적용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네 생각은 LLM이 시퀀셜 디펜던시를 전혀 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시퀀셜 패턴을 잘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시퀀셜한 패턴이 무너졌을 때 성능이 크게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어브레이션들은 뭐 이제 시퀀스 패턴을 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LLM을 가지고 있는 애가 더 잘 배웠기 때문에 좋아진 걸 하면은 걔의 성능 하락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사실 이 논리가 좀 맞는지는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LLM 있는 경우에도 시퀀셜 패턴이 무너진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 하락이 뭐 다른 모델보다 엄청 크진 않더라. 뭐 약간 이런 거를 또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퓨자 시나리오에서도 뭐 데이터 10포인트 학습하는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해봤는데 뭐 LLM이 있건 없건 성능이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LLM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자체를 그동안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LLM이 뭐 그 어쨌든 타임시리즈 엄청 효과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그거는 뭐 저도 뭐 안 좋다 생각한 그러니까 뭐 안 좋다고 속단 내기 힘든데 그거를 뭐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방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LM이 뭐 타임시에 전혀 쓰일 수 없다는 아니고 훨씬 더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단순히 프리템 모델 들고 와서 그 얼라이먼트 맞추는 거는 근거도 부족하고 좀 결과적으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두 번째 넘어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이 세팅 자체가 그 모든 타임 포인트를 맞추는 형태의 LLM을 가정한 거죠. 모든 타임 포인트를 맞추는 LLM이요? 그 리그레션을 하는 네네네 맞아요. 그 제가 알기로 그 뭐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리그레션으로 안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하려고 그 LLM을 뭔가 예측할 때 값의 퍼센타일 어떤 특정 밸류 레인지를 주고 그 안에서의 퍼센타일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한 LLM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네네. 대상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얘네가 이제 이 타임 LLM, 원피츠올, 라타 이거 세 개를 특히 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논문에 다른 LLM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걔네들 공격해보다는 걔네 방식이 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실험에 자주 나온 세 개 논문 계열 쪽 애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 쓴 모든 타임시 모델이 문제라기보다는 아, 저 그 방식으로 쓴 갖고 이 있는 세계로 대표되는 그 방식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근데 네, 뭐 제가 항상 인식해왔던 거는 LLM은 굉장히 좋은 패턴 매칭 머신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좀 많이 신기한데, 네. 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LLM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딴 분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고요? 이 LLM이? 뭐, 이거 패턴 매칭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일단은 뭐, 뭐 제가 LLM에 대한 뭐 이해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LLM을 이렇게 단순히 얼라이먼트 맞춘 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냥 이유 중 하나는 애초에 학습한 데이터의 그 다이나믹스라고 해야 되나? 패턴? 뭐 그런 게 타임 시리즈는 도메인마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마다 상이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LLM 하나로 다 커버가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인풋 레이블 페어 자체도 그게 틀렸다 맞았다라는 게 조금 그 도메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서는 사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사인 밑으로 가는 파형이 나와야 뭐 맞았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어떤 데이터는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복사한 게 다시 나와야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메인마다 맞고 틀리고가 달라지는 문제인지 뭐 이렇게 어떤 패턴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그 도메인에 최적화된 데이터셋들이 데이터만 학습한 애가 더 잘하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LLM은 어쨌든 뭐 LLM이 뭔가 이렇게 시퀀스 자체를 배웠다기보다는 그 어쨌든 NLP 토큰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성격상 좀 잘 맞나? 뭐 약간 좀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던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패턴 매칭 뭐 잘 그러니까 지금은 음 그러니까 LLM을 뭔가 억지러리 태스크를 위한 무언가로 쓰는 건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프리디ction 하는 자체 그 모델 안에 넣는 건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잘 모르겠네요. 뭐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LLM 패턴 매칭 뭐 잘하는 건 맞겠지만 사실 그게 타임 시즈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거는 조금 도메인적인 얘기가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저도 준우님의 의견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그, LLM이 결국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뭔가 인풋을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인풋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웃풋에다가 똑같이 찍어놓기, 요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인풋에 나타난 패턴이 그 데이터를 풀리 다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LLM을 이용해서 한 모델들도 아까 뭐 여기서 보여준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처럼 그냥 기존의 메서드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성능이 똑같고 그 성능들이 대체로 뭔가 저희가 타임 시리즈에서는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는 뭔가 큰 변화, 그 데이터 자체의 어떤 큰 변화는 잘 못 맞춰요. 그냥 그 입력단에 있는 어떤 시즈널한 반복적인 패턴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이 잘 찍어내는 모델들은 이미 LLM 이전에도 널렸고 거의 성능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LLM이 여기에 뭐 유의미하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 2 마이너스 5 단위로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그냥, 아니요, 아니요. 1D-5 단위로 맞춘다는 아니고요. 그 정도 오히려 좀 틀려도 되는데, 실제로 걔가 이 이후에 오른다, 내린다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음, 그 다음 거 논문 재밌는데 그거 하고 또 뒤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뭐 타임 시리즈 논문은 뭐 관심 있는 분들만 관심 있으시니까. 요즘 저도 LLM 논문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이 뭐 NLP 스터디에서 공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미나 공유 안 된 것에서 가져왔고요. 이거 인컨텍스트 러닝에 관한 얘기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프롬프트 할 때 뭐 태스크 디스크리션도 잘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고 싶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뭔가 이제 레이블 맵핑 같은 거 알려주고 싶고 뭐 인풋이 어떤 게 들어오고 아웃풋을 뭘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용도 뭐 그리고 또 매핑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활용 그러니까 인컨텍스트 러닝을 활용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퓨샷 이그젬플들을 막 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뭐 여기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처럼 뭐 이렇게 문장 주고 이게 긍정이다. 뭐 어떤 거는 뭐 중립이다, 네거티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입력 주고 얘가 뭐냐 뭐 이렇게 맞추는 이런 패턴들을 데모스트를 많이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뭐 LLM이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뭘 보고 포지티브를 하는지 뭘 보고 뉴트럴 하는지 뭘 보고 네거티브를 하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딱 이 결과를 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그잼프도 잘 고르고 뭐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잘 하기 때문에 인컨트 러닝이라는 게 LLM에서 잘 됐다. 뭐 잘, 그래서 LLM 성능 높은 이유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들이 뭐, 최근에도 뭐 베스트 페이퍼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조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온 결과를 얘기해서 그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그 저희는 결국에 이 샘플을 줬을 때 이 샘플의 레이블은 당연하게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틀린 샘플을 줄 이유도 뿐만 있을 뿐도 그러니까 틀린 매핑을 줄 이유도 없고 당연히 뭐 샘플 조금이니까 뭐 거기에 레이블 노이즈가 낄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랩핑은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는 게 좋다 뭐 혹은 아예 그런 거에서 의문을 갖지 않았는데 얘네가 하는 말은 이 데몬스트레이션 줄 때 그라운드 트루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치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실험을 보면은 밑에 X축이 다양한 LLM 뭐 그런 모델인가 봐요. 근데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없다가 파란색이고 데모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레이블일 때가 이제 그 주황색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 그 다음에 데모가 그 레이블이 랜덤 레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레이블의 매핑이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X, Y 페어가 망가진 경우에도 보시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나 혹은 뭐 심지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스크에서 레이블 매핑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주장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맞는 매핑을 줘야 걔가 매핑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전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 좋아지기도 했고 그러면은 왜 좋아졌냐가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네가 하는 말은 그 데몬스트레이션 줬을 때 이제 뭔가 LLM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정보로서 카테고리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 그런 거죠. 인풋이 어떤 게 들어온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션 오브 인풋이라고 표현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뭘 고를지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레이블 스페이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는 뭐 그런 레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포매팅. 이 인풋과 아웃풋 이 포맷 그러니까 X 주고 뭐 Y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런 포맷 자체, 페어에 대한 포맷, 그리고 이 레이블 매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 말하는 거는 이 인풋 레이블 매핑에서 배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디스트리뷰션 인풋이랑 레이블 스페이스 알려주는 거 그리고 포맷 자체가 성능이 오른데 중요한 그 요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네 가지 포인트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세팅으로 해서 뭐 레이블 랜덤으로 만든 경우에는 인풋 레이블 매핑은 못 배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배우는 것과 골드의 성능 차를 보면서 이게 어브레이션을 해보는 거고 OOD는 이제 아예 안 봤던 샘플들을 입력을 넣어주고 랜덤 레이블 뭐 해가지고 레이블 스페이스들이 깨지고 인풋도 깨지고 뭐 약간 뭐 이런 거를 그 모사해서 이제 실험들을 했을 때 결과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레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아웃풋 레이블 스페이스랑 그다음에 포맷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거를 2020년도에 모델에서 그런 거를 발견했다 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았잖아요. 2년 뒤에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인풋 레이블 매핑을 우리가 되게 잘 배워야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거를 2020년도 모델은 못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스페이스가 뭔지 알려주는 거 효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풋 레이블 매핑을 못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시로 그냥 뭔가 얘가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은 태스크 같은 걸 좀 시켜보고 싶어서 그 왼쪽처럼 GPT 그 4한테 옴니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고요. 혹시 이거 규칙을 좀 아실 분 계실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호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틀렸어요. 그 혹시 아시는 분? 그럼 넘어갈게요. 일단은 GPT-4도 이 매핑을 어쨌든 배우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게 3이 아니 답이 3이 아니고 그거를 그 예측하는 과정 자체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나왔잖아요. 이제 새롭게 그 5원? 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론 능력이 굉장히 강화된 모델한테 시킨 거죠. 이제 걔는 시키면 뭐 생각이라는 걸 계속 한다고 뭐 뜨던데 얘도 틀렸어요, 결국에는. 그 사실 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안 봤어요. 그 안 봤는데 일단은 그 틀렸고 그 정확하게 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아예 판별을 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레이브 매핑 인풋 매핑을 배우는 게 물론 태스크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논문에서 말하는 게 아까 그 출력 스페이스 같은 거를 조절해주는 의미에서 뭔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샘플에서는 지금 2와 3밖에 없긴 하지만 실제 답도 2와 3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뭐 좀 더 제한하는 걸 명시적으로 써주면은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걸 좀 접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출력은 1, 2, 3이라고 더 디스크리션 더 준 거죠. 그랬는데 일단은 옴니는 못 맞췄고 4는 아니 그 5원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 결국에는 그 규칙이 이 문장에 이 자음 모음에서 보이는 그 동그라미 개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읗 지금 보시면 히읗하고 이응만 있기 때문에 그 히읗 이응 개수를 세면은 맞는 건데 그걸 정확히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즘 모델은 그 인풋 레이어 매핑도 잘 맞출 수도 있나 보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뭐 그 이 인컨텍스트 러닝 자체가 그 되냐 안 되냐 자체도 너무 좀 막연하게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매저하는 무언가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아마 그런 논문도 있을 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좀 꽤 재밌게 봐서 공유를 네,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서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저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한 논문이죠. 저 NLP 스터디에서 나왔었거든요. 한 오래 네. 됐었죠. 한 1년 반? 2년 네, 전에. 네. 저걸 반박하는 논문이 같은 학회에서 발표가 됐었거든요. 제 같은 기억에는. 학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같은 연도예요? 그 같은 이후에 연도 같은 학회, 같은 EMLP에서요. 네. 근데 그 존재를 그때 동시에 보는 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 그랬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그 논문을, 그 논문을 반박했던 논문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네. 저도 오늘 주깁스 낸 논문이 이 논문의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럴 실험적으로 수 있, 결과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꽤 옛날 논문이니까요. 요즘은 뭐 라벨 그 포맷 맞춘 거 중요하다. 몰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감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네. 하긴 안 맞춰주는 것보다 맞춰주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그게 그러니까 그 랜덤 레이블보다는 그란투스가 당연히 더 좋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당연 포맷 맞추는 효과도 있기도 하고 우선 어차피 포맷을 맞춰줬을 때 당연히 맞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안 맞춰줄 이유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었던 걸 그러니까 기억하거든요. 포맷은 얘네도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저 출력 2, 3 이런 게 랜덤이냐 아니냐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반박이 아닌가요? 2냐 3이냐 지금 저희 예시만 한 거고요 지금. 뭐 이 예시에서는 이제 근데 YX, 이 예시가 Y의 특별한지 그 잘 모르겠어요 레이블 개인적으로는. 매핑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 논문이. 매핑 자체가 맞냐 틀리냐. 근데 매핑이 뭐, 그러니까 레이블 스페이스 알려준 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네. 그래도 그라운드 트스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가 결론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네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 예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LLM이 제일 진짜 못한 태스크예요, 저거. 저게. 네. 근데 못할 것 같아서 고른 것도 있어요. 그 스플릿 태스크라서 사실 그 저거 네. 이형이랑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LLM 입장에서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잘해서 더 놀라운 거죠. 네. 아, 물론 근데 맞추긴 해요. 그 실제로 체인오소트 같은 거 쓰면 실제로 그 심블릭 태스크 되게 성능 좋아져요. 심블릭 태스크에서. 토크, 제가 글자 개수를 쓴다던가 그런 식에서. 네. 그러니까요. 맞추고 5번이 맞춘 것 같은데 사람도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맞추기로 했는데 단순히 저기서 틀렸다라고 과연 LLM이 인컨텍스트는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이거를 그 못해 이 샘플 자체의 의미는 인컨테스트는 못한다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 정도도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들고 온 거긴 하거든요. 잘한다. 제이노소트 하면 심블릭 풀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모델은 인컨텐트 러닝 잘하는 것 같다에 가깝고요. 일단 제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또 하나 더가 사실 앞에 거는 정확하게 컴플리션이잖아요. 네, 포맷을 맞춘 건데 이건 채팅 형태를 가지고 답이 저런 형태로 나오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포맷과 그렇죠. 어려워진 형태잖아요, 지금 포맷이. 음, 포맷이 어렸던 건 어떤 걸까요? 포맷이 원래는 컴플리션 정확하게 샘플 입력 출력 이 순서가 나오고 이번에 출력 나올 차례니까 출력을 출력하는 거였죠? 앞쪽에서는. 네네네네. 이번엔 그래서 마지막 출력은 무엇일까 한 다음에 이제 유저 칸으로 그 시스 모시고 AI 칸 넘어가서 AI가 직접 생성하는 거잖아요.
나올 네네네. 수가 없어요. 이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훨씬 포매팅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이거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가깝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네. 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가 좀 말씀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러면은 인컨트 러닝 뭔가 아직도 분석을 더 하나요?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안 하는 느낌이긴 해요. 좀. 이제는 다 알게 돼가지고요. 이번엔 그냥 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한다는 느낌? 저런 것보다. 아, 약간 인거 말고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 예전에는 뭐 샘플 순서도 중요하고 막 해가지고 다 섞어보고 어떤 프롬프트 쓸까 프롬프트 그 뭐시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동화하게 있느냐 뭐 그런 것도 해봤었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더 논문이 많이 나오긴 해요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더 잘 쓸까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예. 그냥 저것들은 그냥 디자인 초이스 뿐이고 저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음, 써요. 근데 저런 게 약간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동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작동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분석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 분석 논문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된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걔네가 뭐 전혀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애는 저렇고 어떤 애는 저렇고 뭐 심지어는 LLM 종류별로 뭐 심지어는 튜닝한 웨이트별로 막 다 다르게 행동하니까 LLM이라는 틀 안에서 딱 집어서 얘는 이렇게 작동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쉽게 약간 설명이 되지 않는데 약간 저희가 그냥 단편적인 실험을 가지고 너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요. 네네.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그거는 뭐. 네, 아무튼 뭐, 저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공유를 많이 봐서 되게 좋네요. 근데 사람 생각도 많네요. 한 3명 정도일 줄 알았는데, 말씀만 해도 한 4명 되시는 것 같네. 10명 이상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가 발표 끝이고요. 네, 끄면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개 가지고 왔는데 두 개는 트레이닝 프리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태스크를 하는 그런 거이고 마지막에 가져온 논문은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거는 이제 트레이닝 프리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트레이닝 프리로 하는 방법이 예전에도 있긴 한데 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나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네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림에서 이제 끝에 있는 세 개 컬럼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네 결과가 이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얇은, 콘텐츠 얇은 부분도 이 웍에서는 되게 잘 반영되도록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고 하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원래 콘텐츠 갖고 있는 색감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 스타일 거의 색감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형태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제 메소드를 보면은, 메소드는 간단한데, 우선 콘텐츠랑 스타일 이미지가 각각 주어지면은 얘네를 DDIM 인버전을 합니다. DDIM 인버전을 할 때 셀프 어텐션 부분에서 컬이랑 키 밸류 값을 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각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에서 얘네 대응되는 스타일 노이즈랑 컨텐츠 노이즈까지도 구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새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를 뽑기 위한 노이즈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이니셜 노이즈를 이 컨텐츠 노이즈와 스타일 노이즈 두 개를 가져다가 아다인을 통해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게 되고요. 아다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컨텐츠로부터 뽑은 컨텐츠 노이즈에다가 스타일 노이즈에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데 컨텐츠 노이즈를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거기다가 스타일에 노이즈에 누와 시그마를 입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 노이즈를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생성하는 동안에 스타일 인젝션을 수행을 합니다. 스타일 인젝션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스타일 이미지 쪽으로부터는 키밸류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컨텐츠 이미지로부터는 쿼리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쿼리부터 인젝션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쿼리는 컨텐츠 이미지의 쿼리랑 현재 스타일라이즈드 피처로부터 계산된 쿼리랑 이 두 개를 웨이티드 썸해서 새로운 쿼리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밸류 값 인젝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타일 피처로부터 뽑은 키밸류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다가 셀포테이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데, 이게 이제 컨텐츠 쪽으로부터 뽑은 쿼리고, 이게 스타일라이즈드 컨텐츠로부터 계산된 쿼리, 이 두 가지를 웨이티드 썸 형태로 더해서 새로운 쿼리를 형성하게 되고, 얘네 결과에서 보면은 이 감마값이 0.75로 세팅이 된다고 해서 3대 1의 비율로 콘텐츠에 있는 쿼리를 더 많이 가져다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쿼리 값에다가 이제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뽑은 키밸류를 가져다가 어떻게 셀포테이션을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거 추가한 아이디어가 이 템퍼레이처 스케일링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쿼리랑 키를 가지고 어텐션 맵을 계산할 때 타워값만큼 스케일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타워를 앞에 곱해줘서 포텐셜 맵 계산하고 그걸부터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실험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이거 분석을 해봤을 때 원래 컨텐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텐션 맵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랑 스타일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텐션 맵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분포와 스타일 인젝션을 하고 난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값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났을 때 어떤 값이 프로바빌리티가 좀 평준화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서 평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원래 스타일 이미지나 컨텐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정도를 갖도록 이렇게 스케일링을 곱해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약 1.5 정도의 값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결과인데,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메트릭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LPIPS 같은 경우는 컨텐츠 피델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 결과랑 컨텐츠 이미지 사이에서 LPIPS를 측정을 했고, FID 같은 경우는 스타일 피델리티를 위해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랑 스타일 이미지 사이에 FID를 측정했다고 하고요. RTFID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메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네가 CFSD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뭐 수식적인 거는 간단히 뭐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얘도 컨텐츠 피델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LPIPS 같은 경우는 원래 컨텐츠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감이 반영이 잘 될수록 더 좋은 스코어를 갖게 된다고 해서, 사실 원하는 바는 컨텐츠에 색감이 반영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메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네 가지로 성능 평가를 했고,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자기네 워크이 제일 모든 매트릭의 성능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이게 트레이닝 소개 방식이어서 기존의 디퓨전 방식으로 하는 애들이 대부분 레이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 대비했을 때 인퍼런스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장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험은 약간 어블레이션 스터디처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요 간말 0.75로스 이게 디폴트 값이고, 그래서 각각 하나씩을 뺐을 때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비주얼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플리 다 사용을 했을 때의 결과고, 여기서 우선 가장 먼저 아다인을 뺀다고 초기 이니셜 레이턴스에 대한 아다인을 뺀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컨텐츠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서 아다인을 넣는 게 스타일라이즈드에 되게 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인젝션을 안 했을 때, 이건 퀄리티 밸류를 다 인젝션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보시면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생성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젝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텐션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얘네 말로는
디테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치적인 거는 뭐 보여진 이미지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얼라인돼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결과는 퀄리티 밸류를 인젝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실험인데 보시면은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요거는 키 밸류만 가지고서 인젝션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일 이미지에서 키 밸류만 가져왔을 때는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되게 잘 살아있는 그래서 뭐 컬러 트랜스퍼가 잘 안 됐다는 결론을 받고 그리고 스타일 이미지로부터 퀄리티 밸류를 다 가지고 왔을 때는 스타일라이즈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미지 자체가 스타일 이미지가 아예 생성이 되어버린다.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2분 남았는데. 이 비교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는 버전 언제 건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요 모델 정도인데 이게 꽤 초기 모델로 알고 있어요. 그 얘네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보면 트레이닝 프리의 레이턴트 디퓨전이 아니지만 트레이닝 프리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랑은 베이스라인 모델이 달라서 그런지 따로 비교를 하진 않고 이게 CBPR 2024면 작년 이때쯤에 실험을 한 거겠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키밸류가 네. 컨텐트 이미지의 키밸류랑 같이 컨캣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 키밸류를 그것만 쓴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 한 가지만. 네. 그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거는 TI 모델이 워낙 잘 되니까 텍스트 기반의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 AI 때부터 해오던 고전적인 이미지 기반의 스타일 트랜스퍼인데 이런 웍들도 요즘에 좀 계속 핫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인가요? 스타일 트랜스 막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요 업 자체는 좀 셀프 테션 인젝션 자체가 워낙 핫하게 요새 하고 있어서 그거를 그냥 스타일 트랜스퍼에 좀 발빠르게 적용한 게 아닌가. 그 정도의 빌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논문은 스토리 어댑터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리로 스토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토리를 갖는 텍스트가 뭐 예를 들면 뭐 10개 문장 정도가 주어지면 그 각 문장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된 이미지들 사이에 시멘틱 컨시스턴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든가 뭐 고양이면 계속 똑같은 고양이여야 된다든가 시멘틱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들 사이의 차이점이 결국에는 동일한 캐릭터의 다른 동작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동작에 대한 설명들이 더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타겟한 거는 스토리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우리 방식이 제일 잘한다. 약간 이런 거를 좀 타겟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소타는 스토리 디비전이라는 거고, 요거는 예전에 정우님이 아마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대비 이제 자기네가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스토리 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양이를 봤을 때, 고양이가 좀 계속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네는 이제 픽스된 레퍼런스 이미지를 4장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뭐 눈을 감고 있었다면은, 그 뒤에 생성하는 거에서 뭐 핸드폰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문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인터랙션이 좀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요거를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옷이 계속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컨시스턴시가 그렇게 잘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다. 스토리 디퓨전이든 스토리 어댑터든 약간 이런 부분의 개선은 더 해볼 만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다 둘 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긴 한데, 오토리그레시블 같은 경우는 현재 프레임 기준으로 앞에 한 세 장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걔네 레퍼런스로 삼아서 하니까 모든 프레임마다 이제 레퍼런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퍼런스 이미지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아예 레퍼런스 이미지를 뭐 한 네 장 정도 생성을 해놓고 모든 프레임이 다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미지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뭐 제한된 레퍼런스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 레퍼런스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에러가 그대로 이제 좀 이후 생성된 이미지들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후에 생성되는 뭐 예를 들어서 100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 4장만 가지고 레퍼런스를 삼으면 뒤에 뭐 한 50장쯤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다른 데서 이제 참조할 수가 없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프레임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삼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한 방식은 이제 생성하는 이미지를 모두 다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레퍼런스가 되고, 어, 네.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레퍼런스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제 좀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레퍼런스고 모든 이미지가 다 동일한 레퍼런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은 뭐 여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한 대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우선 생성을 하고 걔를 이용해서 한 이터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한 이터레이션에선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다 다시 생성이 되고 걔로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또 걔를 써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이터레이션 방식으로 생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만 써서 이 텍스트가 반영된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100장이면 100장을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장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다시 100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100장을 레퍼런스로 다 삼고 자기가 그 각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어서 얘와 이 텍스트를 다 참고해서 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스토리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셀프-파티션 인젝션 방식으로 넣다 보니까 이 레퍼런스 이미지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메모리가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요거를 사실 바꾼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그냥 크로스 어텐션에 넣겠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 쪽에다 넣으니까 얘는 사실 100장도 굉장히 쉽게 넣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 베이스라인 모델은 그냥 IP 어댑터를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된 레퍼런스 이미지를 다 한꺼번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쪽에다 하나의 토큰식으로 해서 4개씩 토큰식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놓고 걔네를 다 참조해서 다 참조해서 이미지를 계속 생성을 하고 그걸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그 IP 어댑터의 방식이고 IP 어댑터는 최종적으로 텍스트의 크로스 어텐션이랑 이미지의 크로스 어텐션을 그냥 서메이션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람다 곱해져서 이미지 쪽에 람다 곱해져서 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그대로 채용을 했고 람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IP 어댑터는 1값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0.3까지 굉장히 좀 작은 값을 사용한다 정도가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더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크로스 텐션의 아웃풋 값을 더해주면 네. 돼요. 두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어텐션을. 그쵸. 이미지 따로. 어쨌든 걔네가 하나의 토큰으로 쭉 붙어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한 거, 텍스트에 대한 거. 그래서 그냥 토큰 합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을 합친다고요? 네. 키밸류를 어펜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크로스 텐션 계산인데, 이미지를 새로운 토큰처럼 생각해서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차이는 제 기억에. 그게 IP 어댑터였잖아요. 네? 그게 IP 어댑터였잖아요. 네, 요 IP 어댑터 모델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이미지를 넣은 토큰의 셀프텐션 값,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텐션 그 값을. 결과를 나중에 더 한다는 거죠? 네네. 선형 결합을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때 남자를 취하는 것 같고 제 기억에 IP 어댑터에서 소프트맥스를 텍스트랑 이미지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는 걸로만 차이가 있는. 네, 다음으로 실험 결과인데 실험 결과는
average FID랑 average 캐릭터 similarity 이렇게 두 가지를 측정하고 추가적으로 클릭 텍스트까지 해서 총 세 가지를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FID 같은 경우는 얘네가 GT가 결국엔 있기는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측정하지 않았을까 싶고 캐릭터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클릭 이미지 임베딩 간의 시뮬러리티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생성된 이미지들 사이에 캐릭터가 얼마나 비슷하게 생성되냐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귤러 랭스라고 해서 보통 스토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많이 하는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랭스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클릭 텍스트 같은 경우에 SDM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어서 텍스트 반영은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가 제일 잘하지만 얘네는 컨텐츠들 간의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 모델이 스토리 어댑터가 컨텐츠 컨시스턴시는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롱 스토리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클릭 텍스트의 반영도 좋고 캐릭터 간의 컨시스턴시도 내가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레귤러랑 롱이랑 세팅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셨죠? 그냥 그 스토리가 몇 개의 캡션으로 이루어졌는 편. 아, 캡션 수 차이인가요? 혹시 네. 요 왼쪽 거 같은 경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다른 거는 괜찮고 제가 조금 요걸 가져온 거는 요 GRCA랑 CSA 요거 두 개 비교를 조금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CSA 같은 경우는 뒤에가 요 셀프 어텐션이어가지고 요게 스토리 디퓨전에서 사용을 한 방식이고 CA 같은 경우는 크로스 어텐션 인젝션이어서 요게 이제 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한 것 같아서 요걸 가지고 왔고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넣은 게 확실히 클 텍스트화의 시뮬리티가 높다. 다행히 크로스 어텐션 쪽에 넣었으니까 뭔가 텍스트가 갖고 있는 시미틱이 이렇게 되게 잘 들어가 있다.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셀프 어텐션 쪽에 넣은 게 캐릭터 간의 유사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픽셀 간의 그 피처 간의 유사성을 가지고서 이제 값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특정 피처 갖고 있는 값들이 좀 더 잘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 근데 네. 그 GRCA 방식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셀프 어텐션으로 어떻게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걸로 교체해서 써봤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에 들어가려면 어, 제 생각으로는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야 레퍼런스 이미지가 들어가야 셀프 어텐션에서 걔를 참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까 그 스타일 인젝션을 키밸류 값 가져온 것처럼 이미지들을 레퍼런스 이미지의 키밸류 값을 거기에다 넣어준다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체하는 방식인 네. 건가요? 아, 네. 넣어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오른쪽에 이제 얘네가 당연히 이제 몬스들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삼을수록 자기네가 좋다. 그래서 뭐 메모리 양도 훨씬 적다 이런 거를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200장씩 쓴다고 했을 때 자기네가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고 더 질문 없으시면 혹시 이런 스토리 어댑터, 스토리 디퓨전에 뭔가 사용처 같은 건 제가 생각하는 거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 그런 거밖에 없긴 한데요. 음, 그럴 수도 있고 뭐 웹툰 웹툰,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짧은 내용이어서 마지막으로 가져온 논문은 옴니젠이라는 논문이고 유니파이드 이미지 제너레이션 요거는 사실 이렇게 추천도 있고 제가 트위터에서 막 보다가 이런 식으로 했던 모델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게 좀 신기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LLM 같은 경우는 하나의 LLM 모델이 되게 다양한 NLP 태스크를 다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델이 보통 하나의 태스크밖에 수행이 못한다. 거기에 뭔가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추가적으로 뭐 어디가 붙든지 뭐 이것저것 붙여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는 싱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수행한 테스트들의 설명이 있는데, 뭐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한다던가, 이미지가 주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색을 칠해준다든지, 아니면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 없애줘 했을 때뭐 컵이 없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같이 리즈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젝트 드리븐 이미지 생성이라고 해서 그 이미지 주고 얘는 뭐 썰고 있고 얘는 뭐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지고 얘의 정답이 이걸 때 이미지가 주어지면 걔의 정답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끝을 준다거나 뭐 뎁스가 주어졌고 뎁스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포즈 이미지 동일한 포즈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뭐 수차적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나의 모델로 하는 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소드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논문이 막 엄청 디테일하게 쓰여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가져온 거를 얘기를 하자면 트랜스포머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스테이블 집중 방식은 아니고 파이3라는 이게 아마 애들램 쪽 모델인 것 같은데 이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토커나이저랑 트랜스포머 자체는 저 파이3 이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네 인풋으로 주어질 때 VA를 통과시켜서 이거를 이제 패치 단위로 폰으로 만들어서 인풋으로 주는데 이때 VA 같은 경우는 SDXL의 VA를 가져다가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모델 전체에서 보면은 이 VA 부분만 학습을 안 하고 프리즈 되고 이 텍스트 토크나이저 부분은 학습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아마 프리즈하지 않았을까 싶고 트랜스포머 부분만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랑 그 이미지랑 그다음에 타임스텝이랑 노이즈를 주고서 이각 노이즈에 해당하는 에이턴트 임베딩을 뽑아낸 다음에 걔를 다시 VA를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인풋을 넣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캐주얼 방식으로 넣게 되고, 이미지 패치만 조금 다르게 얘네를 바이디렉션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패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프레임 앞에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를 보기는 해야 돼서 뭐 이미지들 간에는 서로 다 볼 수 있게 인풋을 집어넣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타임스tamp 넣고 노이즈 넣고 이 이미지 인풋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도 같이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지 시작과 끝에 대한 캡션도 같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그 태스크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다 만들고 그걸로 그 다양한 태스크 그냥 다 학습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무대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좀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미지랑 노이즈랑 개수가 다른가요? 어떻게, 뭐지? 근데 이미지 패치랑 노이즈 같은 불안에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한 장만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수정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요거는 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가로 세로가 키밸류인가요? 여기요? 네. 요거 그냥 크게 쓰고 허리 키. 허리 길 아, 허리 마스크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좀 이렇게 해서. 아, 궁금했었는데 뭐 어차피 이미지 제너레이션만 하는 게 있으면 텍스트 토큰들을 또 바이다이렉셔널하게 뭐 안 볼 이유가 있을까요?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의도가 없는데 네, 뭐 그냥 GPT가 좋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했다. 네, 하지 않는 게 원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지 패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장 이미지도 왔다 그러면 그 자기 이미지 내에서는 바이디렉션을 하지만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는 바이디렉션을 쓰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이미지를 봐야 된다는 것만 좀 만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테크니컬 리뷰인가요? 아니면 거의 논문?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전학습 모델 VA만 쓴 거예요? 요거는 프리즈로 쓴 거고 요거는 요거를 가져다가 쓴 것 같습니다. 그걸 파인 튜닝한 네,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텍스트 마스킹을 저렇게 했나 보네. 너무 이미지를 넣어서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바꿀 수도 있기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드도 제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요 수식을 봤을 때 그냥 기존에 디바이드도 학습하는 방식으로 블루스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 것 같고 이미지 에디팅 태스크에 대해서는 얘네가 추가적으로 노스를 달았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에디팅 같은 경우는 전체 이미지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되게 마이너해서 사실 모델이 그냥 주어진 이미지를 그대로 뱉어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디팅 되어야 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주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너무 안 변하면 로스가 높아지도록 디테일딱 하고 학습은 여러 레졸루션을 스테이지별로 밟아가면서 했고 2월부터 시작해서 2240까지 레졸루션 높여가면서 4개 스테이지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다 섞어가지고 멀티플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얘네가 이제 요 T2, X2I, Anything to Image 데이터셋이라는 걸 얘네 구축을 해서 학습을 했고 대략 0.1 빌리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이. 이게 아직 릴리즈 되지는 않았는데 깃허브상의 투두리스트에 저 릴리즈가 있기는 해서 언젠가 릴리즈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영상에 요 데이터셋 어떻게 구축했는지가 뭐 테스트별로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져오는 그냥 페일러 케이스만 가지고 와서 요 여기 여전히 못하는 게 뭐냐에 대한 걸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잘 생성을 하지만 긴 문장은 여전히 잘 못한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문 같은 거는 좀 잘 생성을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는 일론 머스크를 반영해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도록 한 건데 그러니까 요새 헤어스타일이나 표정 같은 거는 좀 반영이 되는데 사람이 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풋을 쓰는 이미지가 뭐 기존에 보지 않았던 이미지. 그러니까 이 노멀 서페이스만 요거를 이제 학습 때 사용하지 않았어서 뭐 결과에서는 그런 걸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봤던 이미지, 봤던 형식의 이미지가 아니면 잘 못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아까 사용 예시에서 아웃풋으로 세그멘테이션 맵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요거요? 네, 네, 인컨텍스트라니? 저게 아웃풋이 근데 원 채널로 그럼 나오는 건가요? 그냥 요렇게 이미지가 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 RGB로 네, 이렇게 저렇게. 칠해져서 나온다. 이 생각이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Expand Large Language Model for Video Understanding via Text Only Pre-Alignment라고 해서 타겟 태스크는 비디오 언더스탠딩인데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라지 랭귀지 모델과 텍스트 온리 프리 얼라이먼트라는 텍스트만을 쓰고 비디오는 등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좀 창의적인 방법이라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립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이제 먼저 모티베이션으로는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하고 싶은데 충분한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는 꽤나 좀 좋은 것들이 요즘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비디오 텍스트는 더욱더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비디오의 컴플렉시티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랭귀지 슈퍼비전이 굉장히 약하다거나 하는 그런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 방법은 LLM을 쓸 건데 이제 VLM도 아니고 그냥 이제 LLM만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이는 텍스처얼 비디오이고요. 실제로 리얼 비디오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텍스처얼 비디오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인데요. 각 프레임별로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면 그 어떤 여자가 뭐 과일을 집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텍스트만을 이용해서 비디오스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친구들은 이제 텍스처얼 비디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register a house cleaning business에 대해서 좀 텍스처얼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물론 이제 실제 프롬프트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뭐 이거 저거 들어가서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프레임에 대한 캡션과 뭐 화면과 카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뭐 그 이미 그 각 비디오의 프레임별로 굉장히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을 먼저 짜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짜진 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또 아까 단점 하나가 이제 컴플렉시티 오브 비디오였는데 이 컴플렉시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 거고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해결했고 다른 하나는 이 랭귀지 슈퍼비전이 되게 적다였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였으면 뭐 우리가 VLM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들었겠지만 지금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텍스트만 있으니까 이 텍스트들로 이제 라바 하듯이 QA 페어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QA 페어는 이미 잘 만드는 걸로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각 프레임별로 QA를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텍스추얼 비디오와 그에 해당하는 랭귀지 슈퍼비전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두면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하는 일은 이제 랭귀지 모델하고 프로젝션 레이어 등을 이제 튜닝하는 건데 여기서 이 왼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른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텍스트 인코더에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통과를 시켜서 QA를 풀도록 LLM을 학습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이 총 모두 랭귀지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다행히 우리가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활용했기 때문에 클립 이미지 인코더랑 얼라인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에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이 랭귀지 모델이 여러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에서 프레임 n까지 여러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의 QA를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가 있겠죠. 뭐 얼라이먼트 튜닝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프리 얼라이먼트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랭귀지 모델은 비디오스러운 텍스처얼 비디오에 적응을 한 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실제 비디오로 가야 되는데, 실제 비디오로 갈 때는 단순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했던 이 피처 자리에 이미지들을 통과시켜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킨 피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어, 뭐 될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뭐 약간의 트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이 이미지 피처와 텍스트 피처가 클립의 이미지 텍스트 피처가 서로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 얼라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을 했지만 실제로 시밀러리티 같은 걸 재보면 0.2에서 0.3 정도 가장 가까운 것도 그런 식으로 되게 두 벡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뭐,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뭐 실제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았다고 하고요. 뭐 태스크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제미나이 프로를 썼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얻고 싶어 했고 아까 다 했던 내용이고 이 컨디션 프롬프트 뭐 이걸 뽑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텍스처 비디오 어바웃 뭐 타이틀 이 타이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요거 이제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 비디오와 오노테이션 예시 요 디캡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디캡이라는 논문도 제가 보기엔 뭐 되게 괜찮은 방법인데 이 둘이 얼라이먼트가 약간 안 맞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 이미지 인베딩을 텍스트 인베딩에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시키는 방식은 이 텍스트 인베딩을 왕창 뽑아두고요. 그걸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 둔 다음에 그 저장돼 둔 메모리에 있는 벡터들의 조합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텍스트 이미지 인베딩을 텍스트 인베딩으로 바꿀 수 있더라라는 게 디캡이라는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 인베딩을 디캡이란 걸 써서 넣으면은 제로샷으로도 어느 정도 뭐 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논문 제목이 이제 프리 얼라이먼트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렇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뭐 가지고 있는 조금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왜 프리 얼라이먼트예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디오를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디오로 최종적인 슈퍼바이트 파인 튜닝을 한다고 가정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건 포스트 얼라이먼트 아니에요, 사실상?
어떤 게 그게 원래부터 한 번도 안 다뤘었잖아요. 비디오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프리 얼라인. 텍스트는 아, 텍스트 올리 프리 네, 네. 얼라이먼트라서? 그럼 맞네요. 헷갈렸네요, 제가. 네. 또 재미있었어요. 그 트레이닝 프리 프로젝션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텍스트 인코더 뱅크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가장 가깝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인베딩에서 가장 가깝게 나오는 텍스트 토큰들 뭐 n개 뽑아서 걔네의 뭐 평균 혹은 웨이티드 에버리지 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저도 제대로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생성 같은 경우에 이미지 안 보고 생성한 거죠.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LLM이. 네, 완전히 새로 상상해서 시나리오를 혼자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성한 시나리오하고 그냥 비디오를 그냥 임의로 5초씩 잘라가지고 넣은 시나리오하고 그게 도메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실제 비디오 이밸류에이션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비디오에서는 컴플렉시티가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디오가 더 오히려 단순하고 시나리오가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이의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이밸류에이션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롱텀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롱텀 비디오에 대한 뭐 좀 이렇게 어쨌든 사건이 여러 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텍스트의 굉장히 좀 장점이 아닐까 아까 그 스토리텔러 느낌으로 좀 비슷하죠. 네.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프리 얼라이먼트 할 때 했던 그 어쨌든 프리 얼라이먼트도 라바로 이제 텍스트를 뽑잖아요. 그냥 LLM으로 뽑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라마? 네. 네, 그래서 했던 그런 분포랑 그리고 그 슈퍼바이스드 프렌치하는 동영상의 그런 뭐 생김새 분포가 다르면 학습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호주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좀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온라인이 잘 안 맞으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일단 이 프리 얼라이먼트의 약간의 장점은 랭귀지 모델이 원래 비디오라는 걸 아예 여러 프레임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가 그 여러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까. 물론 여기 있는 이 예시 퀘스천이 꼭 여러 프레임을 봐야 복합적으로 알 수 있는 퀘스천 앤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프레임만 뭐 특정 프레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일단은 그거를 좀 미리 뭐 연습한 게 아닐까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실 가만 보면 네. LLM들이 롱 컨텍스트 엄청 잘하잖아요. 저희 뭐 대화창만 해봐도 챗 GPT랑 대화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길이의 컨텍스트를 잘 반영을 하는데 사실 뭐 LLM은 이미 롱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고 이 워기 한 게 그냥 이미지를 직접 볼 필요 없이 클립을 사용했기 때문에 텍스트만 봐도 사실 이미지 본 거랑 다름없었다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비디오 데이터를 구축한 게 좀 잘한 거죠. 그런 비디오스러운 텍스추얼 비디오라는 개념을 만든 게 시나리오라는 걸 만든 게 되게 그냥 저는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뒤에 뭐 얼라인부터 맞추는 건 심지어 다른 논문이 한 거고 네네네. 제로샷으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잘 구축하면은 나중에 비디오 파인 튜닝 할 때 더 큰 도움이 됐다. 어느 정도 됐는지는 일단 매트릭을 잘 몰라서 얼마나 높아진 건지는 다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또 다음 거는 봤는데 굉장히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사람을 애니메이팅 하는 거는 되게 많은데 사람 뭐 맨날 틱톡 춤추고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저희가 많이 생각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를 움직이게 하는 거. 뭐 얘는 좀 사람 같지만 굉장히 신기하죠. 뭐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 어쨌든 이런 좀 캐릭터들을 애니메이팅 하는 게 되게 결과가 좋은 것 같았어요. 정호님이 ECCB 발표하신 데스크네요. 그렇죠. 그 정호영은 아마 사람만 했을 텐데, 사람 아닌 것도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조금 더 사람 아닌 거에 좀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슬라임 같은. 그렇죠. 슬라임이나 요런 캐릭터.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도 만들었는데, 벤치마크가 그거예요.
요런 이제 인체 비율이 다 망가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타겟 우리가 이제 주는 포즈는 사람이 이렇게 뭐 포즈를 해서 이거를 포즈 추출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비율하고 뭐 드래곤볼 비율이나 아니면 제 비율하고 이런 비율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로버스트하게 할까? 플러스 뭐 포즈 투 이미지에 좀 더 잘해보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리미테이션이 하나는 이제 2D 포즈 스켈레톤을 쓰는데 포즈 스켈레톤이라는 거는 앞뒤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팔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지 이걸 몰라요. 팔이 몸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게 굉장히 스켈레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셀프 드리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습할 때 드라이빙 이미지가 있으면 드라이빙 이미지에서 댄스 포즈를 뽑아가지고, 아니, 그 오픈 포즈를 뽑아가지고 그 포즈로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타겟 테스트는 이제 좀 사람과 인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바틀렉이 되겠죠. 보면은, 어, 구조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완벽하게 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가장 크게 이해를 못했던 게, 모션 어텐션이랑 템포럴 어텐션이 두 개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스페이셜 어텐션하고 템포럴 어텐션은 저도 알았는데, 모션 어텐션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넘어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네가 이제 한 건 두 개인데, 여기 위에 있는 IPI랑 EPI 두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 한 거냐면, 먼저 아까 그 오버랩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스켈레톤만 주면. 그래서 스켈레톤만 주면 오버랩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스켈레톤 플러스 요 DW 포즈가 그냥 뭐 오픈 포즈의 넥스트 버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DW 포즈만 주지 말고, 그거를 이제 실제 이미지 인베딩도 같이 주자.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사람 팔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몸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주자. 어떻게 주냐? 클립 인베딩에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 댄스 포즈에 섞어서 주자. 어떻게 보면 얘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얘가 펄이고요. 이 댄스 포즈가 그 오픈 그 포즈 디스크립터가 펄이고 얘네들을 이제 키밸류로 써서 플러스 텐션 레이어를 몇 개 통과시켜서 인베딩을 줄 때 이 스켈레톤 플러스 이런 이미지 인베딩도 같이 줬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 포즈 스켈레톤 플러스 클립 인베딩도 같이 섞어서 주면은 좋겠다. 그래야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알겠다, 손이. 이렇게 이제 하나를 진행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더 이 친구들의 중요한 타겟 컨트리뷰션인데 유니버설한 캐릭터를 다루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그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은 뭐 되게 그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뭐 이런 리스케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뭐 제가 잘 뭐 딱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고 어쨌든 제가 본 포인트는 그냥 목 길이나 뭐 이런 그 신체 비율을 계속 이거저거 다르게 이 트레이닝 때 줘가지고 이 신체 비율이 다름에도 포즈를 따라할 수 있도록 배우겠다 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 트릭이었습니다. 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벤치마크를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뭐 좀 인체 비율이 독특한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제 생각에는 저기 그 제너레이션 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요거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됩니다. 뭐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레퍼런스 포즈를 너무 따라하면 그 셀프 러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비율을 다 무시한 채로 사람의 인체 비율로 만들어지는 게 뭐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런 걸 어그멘테이션으로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뭐 실제로 연구할 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봐서는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구축했다고요? 이 지금 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이제 포즈를 같이 줬습니다. 참,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미지였는지 비디오였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비디오였던 것 같긴 합니다. 포즈도 역시 텍스트 프롬프트를 줬다고요? 텍스트 프롬프트요. 네. 포즈를 어떻게 줘요?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같은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에 안 나요. 지금 얘네가 만든 구축한 데이터셋이라는 거죠? 아니, 벤치마크. 이걸로 학습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셋에서 비교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벤치마크였습니다. 그걸 얘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이 벤치마크는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학습은, 학습 데이터셋은 뭔가요? 학습 데이터셋은 틱톡이라고 그 틱톡 데이터셋이 있는데 틱톡 그 영상들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거기서 이제 포즈를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 영상들이 저런 사진들을 커버를 하나요? 커버를 안 하죠. 사람만 나오죠. 사람만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사람만 나오는데 이 포즈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서 아까 말한 이 스켈레톤의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서 네. 다양한 인체 뷰를 커버하죠. 네, 그 어그멘테이션 진행할 때 포즈만 어그멘트 하는 게 아니라 포즈에 매칭되는 비디오도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디오 자체의 어떤 퀄리티 같은 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걔 자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팔만 짧게 한다. 네. 뭐 이러면은 비디오에서 매칭되는 그 위치를 팔을 찾아가지고 팔을 짧게 해야 되는데 비디오에 팔만 실제 사람 팔만 딱 집어가지고 걔만 짧게 하고 그 뒤를 새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내 팔을 포즈에서 짧게 만들었어요. 네. 그 짧은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지잖아요. 비디오에서. 비디오에서는 안 없어지죠. 그냥 비디오는 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포즈만 포즈 컨디션을 줄 때 그냥 트레이닝 비디오랑 포즈의 미스매치 일부러 만드는 게 있다. 미스매치가 있어도 잘하게 네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제너레이티드 된 비디오는 그러면 어쨌든 사람 틱톡 그거일 텐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기본 맥락은 그 튜닝하는 레이어들이 다 그 모션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잘 생성을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컨텐츠 정보가 그렇죠. 상하지 않는 컨텐츠가.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컨디션을 주는 그 포즈와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포즈 간에서 인체 비율의 차이가 있어도 포즈를 잘 얼추 따라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이 동영상이 팔다리가 짧고 뭐 여기서 포즈가 긴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여기서 항상 사람의 팔다리긴 하지만 이 컨디션을 줄 때 팔다리가 더 긴 경우도 있고 더 짧은 경우도 있게 한다는 거죠. 어그멘테이션 자체가 포즈 정보가 좀 틀렸어도 뭐 그쵸. 스케일이 좀 틀렸어도 그래도 조절 가능하게 한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결국에는 저 완전 왜곡된 사진의 스포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완전 왜곡된, 아니라 완전 사람 아닌 것에 대한 포즈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드라이빙은 사람인데 네? 그 컨디션을 헷갈린데. 컨디션은, 결국에, 다른 질문 할게요. 질문 바꿀게요. 저희가 들어가는 거 있지. 사람의 포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뭐가 들어가요? 그래, 뭐, 사람의 포즈가 포즈, 들어가죠. 그렇죠. 사람의 포즈가 들어가는데, 지금 하중하는 것은 왜곡된 포즈로 사람을 생성한 거고, 지금 실제로 추론하는 것은 정상 사람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뒤집히는 건데, 이게 잘 되나요, 이게? 뭐 오픈 소스를 언젠가 한다고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 근데 뭐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완전 다르지 않나요? 약간 다른데 뭐 그냥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겠다. 근데 저는 뭔가 어, 어쨌든 벤치마크에 쓰인 사진들이 팔이나 다리 같은 게 되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진들도 있잖아요. 많이 높죠. 어, 벤치마크가 보면 팔다리가 다 있긴 해요. 이게 저도 그걸 약간 기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포즈 정보랑 어쨌든 이 이미지 안에 팔다리가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포즈 정보랑 이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틱톡 사진, 사람들 사진 네네. 같은 거 하는 건데 저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애를 했을 때 제가 팔이 어디 있고 다리가 어디 있는지
그 관절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일단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일단 어떻게 얻었냐가 저는 아직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네. 그 부분은 그냥 데이터셋이 그렇게 빡세게 만드는 것 같진 않아요. 팔다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슬라임은 약간 티저용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건 몇 개 없고 아예 팔다리가 없는 건 잘 없고 보통 사람스러운 거를 많이 좀 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캐릭터, 근데 팔다리 비율이 신체 비율이 좀 다른 정도를 이 논문에서는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래도 상황이 낫죠. 네. 근데 뭐 제가 연구하고 뭐 만약 이 뒤로 연구를 한다면 이거를 저는 이제 아예 좀 더 사람하고 좀 다른 캐릭터를 연구하면 뭐 재밌지 않을까. 뭐그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네. 대로면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팔 하나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제가 그냥 팔. 네, 아 근데 아니죠. 드라이빙 그때는 이제 그 호주님이 얘기한 게 좀 타격이 오는 거죠. 호주님이 얘기한 그러니까 포즈에서 팔을 자르면 제 팔을 자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상에서 팔이 잘려야 되거든요. 비디오가. 그러니까 포즈는 그대로 제 팔은 살아있대. 제가 팔을 이렇게 폈을 때 슬라임은 뭔가 거기에 이렇게 볼록 뭐라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될까는 뭐좀 그거를 저 지금 든 생각인데 또 연구 주제로 괜찮을 것 같은 게 사람을 인스턴스를 구분해서 좀 쪼개는 그런 거는 뭐 스탬2나 뭐 이런 걸로 아, 쌤이 투가 있어요. 네, 잘 될 것 같거든요. 몰랐어. 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뭐 텍스트 기반의 인퍼런스도 돼요. 네. 그런 걸로 막 팔이나 뭐 다리 이런 거를 좀 직접 세그멘트해서 이렇게 날려버리고 아, 또 사람의 팔을 자르고 그 네, 영상에서. 필인 해주는 또 그런 걸로 배경을 좀 채워 넣고 네네. 이렇게 해서 신스틱 데이터로 좀 하면 오, 이런 팔다리가 없는 캐릭터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거랑 하나 더 커버하고 싶은 게 뱀이거든요. 아, 뱀, 네, 아예 뭐, 뱀이나 용,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뭐 그런 거 커버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참 잘 되면 좋을 텐데. 잔인하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할 거는 Personalized Visual Instruction Tuning이라고. 그래서 제목이 논문이 뭔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제목, 뭐 주제 선정, 뭐 이 내용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주제 선정이 굉장히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이 이제 라바의 제목인데 거기다가 이제 퍼스널라이즈드를 어떻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 큐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좀 방법론은 조금 그렇게 팬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어떻게 다시 오른쪽이, 아, 그냥 누르면 돼요, 슬라이드 쇼를. 네. 처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방법론이 아주 팬시하지는 않은 게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를 퍼슨으로 자르고 여기서 뭐 페이스 디텍터를 태우고 여기서 어그멘테이션 하고 그러니까 다 잘라서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다 받아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려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라바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먼저 비주얼 컨셉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인데 뭔가 저희가 이렇게 딱 드림부스처럼 강아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다 사람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딩 다이노라는 걸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두 다 찾고요. 사람들을 모두 다 찾으면 사람들로 이렇게 이미지를 다 컷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이스 디텍터는 뭐 오프더 쉘프로 여러 가지 많으니까 사람 얼굴들을 다 찾고요. 그다음에 포토메이커라는 굉장히 또 좋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적당히 좋은 그런 이 페이스 드리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걸로 다양한 시츄에이션을 연출합니다. 트럼프 같은 거는 되게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데 먼저 holistic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거는 어떤 남자가 뭐 그 검은 슈트를 입고 있고 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고 레드 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 우리가 퍼스널라이즈 하려는 게 이 여자인데 노란 금발 여자 얘기도 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잘라놓은 이미지에서 이미지만으로 이제 뭐 그 퍼슨 인포메이션을 뽑으면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또 줄줄줄줄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어 이 여자가 뭐 이 트럼프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정보를 얻어야 되긴 하니까 퀄리티 인포메이션도 필요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서 듀얼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앤 퓨전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이 케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뭐를 설명해라 하면은 아까 여기 앞에 이 케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QA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프리폼 QA랑 멀티 초이스 QA도 다 다른 뭐 라바나 이런 논문에서 이제 하고 있었던 그런 QA 데이터셋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이 듀얼 레벨 인포메이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러면 케이트가 누군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 케이트가 누군지는 아까 그 얼굴 잘라서 여기 얼굴 잘라서 이거에다가 어그멘테이션까지 진행을 했죠. 이 사람의 다른 모습들도 보는 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요거는 케이트고 요것도 케이트고 근데 요거는 뭐 트럼프가 아니고 이 사람은 또 케이트가 아니고 이런 어드버서리얼한 이그젠플도 섞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걸 학습을 안 했다면 뭐 모두 보고 얘 보고도 케이트라고 하고 쟤 보고도 케이트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데이터셋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케이트가 없었다고 치면은 케이트가 뭐 있었냐 하면은 케이트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어드버서리얼한 페어도 구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성적인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조이고 이게 챈들러라는 거를 미리 알려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학습을 미리 해놔야 돼요. 이건 뭐 갑자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 이미지를 갖다 주면서 여기서 이 조이랑 챈들러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LMM은 잘 못하는데 얘네는 뭐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읽냐? 슈라고 했네. 슈가 뭐, 수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 여기는 수가 없다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첸인데 장은 뭐 하고 있냐면 나는 장을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에 으로 결합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논문이 주제를 선정을 되게 잘한 것 같다. 방법론은 좀 근데 멋있진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해서 큰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네 라바를 학습한 거죠. 라바 어디 갔지? 그렇지. 네, 뭐 그걸 뭐 나중에 뭐 포토 메이커처럼 인코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나름 또 고려한 게 약간 마이 데드 아니면 마이 와이프 이런 식으로 약간 나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your dad는 뭐 어디 있다 아니면 your wife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말하는 것도 되게 신경 썼다고 하는데 일단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앞으로 되게 또 중요할 것 같고 어시스턴스.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또 더 질문 없으세요? 이런 그 비주얼 인스트럭션을 해주는 거 네, 이런 거는 활용처가 뭔가요?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이야. 네. 이거의 뭔가 꼴이라고 할까요? 이 데스크 자체. 저는 일단 VQA가 좀 그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아,
평범한 VQA인데 그쵸. 그거가 이제 퍼스널라이즈드가 그쵸, 그쵸. 근데 되죠. VQA 이상으로 뭘 하면 좋을지는 생각나면 저도 알죠. 저도 이게 딱 떠오르는 거는 잘 없는데 뭐 일단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네, 요 논문 네, 그 사람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요 화면 안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그런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거는 데이터로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터를 구축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있잖아요.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도 그거를 좀 해놓고 있고 뭐죠? 사람이 여기 있나 보네. 사진 보고 여기 안에 이 사람이랑 네가 찍은 다른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랑 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해서 묶어주잖아요. 아이폰 같은 거 아,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이라는 거를 매칭할 수는 있다는 뜻인데 이거 나오기 이전에도 그러면은 걔네들의 그냥 네이밍만 해주면 네. LLM이 그냥 뭔가 기존에 있던 VLM들이 그냥 얘 네임은 이거야라는 정보를 시스템 프롬프트든 뭐든 받아서 음,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태스크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마 아크페이스로 했겠죠. 뭐 그 페이스 네, 뭐 그런 거. 리코그니션으로 네, 했겠죠. 네, 네. 그거를 클러스터링만 적당히 해두고 한다. 네. 걔네 네임을 어차피 여기서 줘야 되는 거면 네, 네이밍 해주는 작업은 어차피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네임 정보를 그냥 LLM, VLM한테 이제 주면 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딨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앨범이라는 셋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앨범이 있는 상황이면은 그 안에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 가능한데 네.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뭐 제 사진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람 제 사진 두 장밖에 안 나왔어요. 뭐 그러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셋이 있으면 이미지 셋이 있으면 앨범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얘도 결국에는 그 네이밍을 해주지 않으면 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샷이긴 한 거죠. 내 얼굴 갖다 주고 하면은 뭐 이거 포토메이커인지로 어그멘테이션 같은 거라도 해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근데 좀 근데 뭐 애초에 그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걸로 이제 뭐 그냥 바로 아크페이스를 바로 갖다 썼느냐 아니면은 뭐 조금 학습을 했느냐 그걸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조금 했느냐 이 정도 차이일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이거 안 뜨는 있듯이 눌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